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야당 좀 참으시네요. 역대 대한야당이 있었어요? 대한야당이 있었냐고요. 한국당은 당 이름은 한번 바뀔 것 같아요. 탄생과 당명 자체가 약간 급조된 거였었죠. 자유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한국이 필요가 없어요? 쌍공 소장 말에 내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실장입니다. 같은 소장인지 알아요. 소장하세요. 그냥 소장에서 본 거 아닌가? 내 감기 걸려서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실장이 좀 미남이에요. 옛날에 조국 사태 때문에 삭발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만 공천 안 줘도 한국당의 물갈이는 아주 그냥 깨끗하게 될 것 같다는. 황 대표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기대치가 낮다는 거예요. 비참한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2020 배지쇼 첫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SBS의 편상욱이고요.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입니다. 윤태곤입니다. 정모아 정치분 덕실장입니다. 20대 총선을 한번 평가하고 넘어가자라는 걸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거는요. 19대 국회도 똑같아요.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항상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록을 갱신. 그 1층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게 유사한 게 이번 추석은 당군 이래 최대 불경기다라는 게 이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달 전 생각해 보시면은 서초동하고 광화문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쪽에 동시에 많이 모인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쪽이 많이 모일 때는 있는데 그러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국회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바깥에서 모이고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 쏠리다 보니까 국회는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국회가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거의 팔로워예요. 사실 그게 정치죠.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정치는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상대방은 타도돼야 되고 적폐고 없어져야 되고 무시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된 거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더 심해졌죠. 그것은 정치가 제대로 된 승진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의 책임이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20대 국회 책임보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하여튼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에요. 원론적으로 치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미국은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당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부분 때문에 한국 정치 스텝이 여러 가지로 꼬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당을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난 이제 국회 동안 그리고 현 정부 출범해가지고 이제 2년 반 반환점 돌았죠. 과반이죠. 뭔가 생산적인 반대 내지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안 제시가 없다. 왜 대안 제시가 없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야당 좀 참으시네요. 여당 내에도 이제 끌어오르고 있어요. 회신파, 소장파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도 지금 청와대라든지 지도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면요. 그때마다 한국당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당 사고 때문에 지지율이 도로 올라가요. 그럼 이게 이야기를 해봤자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던 대로만 가도 된다. 야당복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야당복인지 아니면 궁극적 야당 때문에 이제 다들 다 같이 큰 코 다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컸었죠.
지금은 뭐 황교안, 나경원 이제 이런 분들이 스스로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러한가? 그 두 분은 정당사의 가장 최약체 지금 투톱이에요. 그럼 좀 혹시 여권을 좀 밀어주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 지금 야권을? 예. 전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 어차피 저 지금 정권을 담당하는 쪽에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야당도 이렇게 좀 혼내주고 저게 적은 내 친구 이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황교안 네. 대표 한번 네. 봐보세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뭐 공직에만 계셨으니까. 한 6개월 됐나? 6개월 정도 됐고. 2월에 되죠. 2월에 네.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어떤 당직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배워온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거에 나오시고 최고위원하고 뭐 이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전략기획 본부장이라든지 그 의원들이 쭉 거쳐야 될 당직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거치지 않았어요. 한국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 집권 세력의 네. 집권의 명분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보수 우파보다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 사람들은 파렴치하지 않다.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평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조국 사태를 2달간 거치면서 이 기대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또 하나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사실은 경제가 가장 큰 문제죠.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수출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경기가 하강 곡선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올해 뭐 성장률 2%도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분기에 0.4% 성장했으면 2%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 지표상보다 체감 경기가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분노 투표가 내년 총선에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뭐 분노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향이 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되게 말하자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국당의 제일 문제 중에 그렇죠? 하나가 찬반, 나를 지지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또 저러네, 또 저러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워낙 또 이게 제 문제가 표창장 주시고 뭐 그러니까. 보면.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심판하고 오히려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심판과 평가는 잘함과 잘못함인 거니까 다음 총선은 한국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잘해서 한국당 찍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래도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찍어주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면 한국당 찍어주는 거죠. 어쨌든 물갈이를 좀 해야 어쨌든 총선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셨던 분들 계속 하면은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물갈이가 되게 중요해요. 인적 쇄신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께 야 우리 당이 바뀌었어 그렇죠. 라고 얘기한 건 아까 뭐 당명 바꾸고 당 로고 바꾸고 그것도 있지만 인적 쇄신하는 거 사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삭발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만 공천 안 줘도 한국당의 물갈이는 아주 그냥 깨끗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당대표는 어떻게 해요? 네? 당대표부터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본인 불출마 선언하고 보수 우파의 통합,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지겠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럼 헤어스타일 순으로 해서 바로 그냥 싹 솎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짧은 순으로 5cm 미만은 전부 다 이제.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실무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휴 뭐 복잡하게 인재 영입하고 뭐 누구 전략 공천하고 그거 머리 아프다. 그다음에 분란만 일어난다. 모든 지역 경선 인재 영입한 것도 비례대표 좀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경선으로 공천 룰을 만들어라 라고 한 달 전쯤에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어떻게 지시했는지 한번 얘기해줘요 빨리. 민주당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공천 룰이라는 건요 다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각 회사들의 인사 규칙 가져와봐라고 하면요 인사 규칙은 거의 비슷해요. 사규도 대충 비슷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 이게 있습니다. 자,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감점을 준다. 원래 감점 다 줘요. 그렇죠, 감점 주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과거에는 20%는 비공개로 해놓고 경선 끝난 다음에 그 감점한 걸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20%를 벌충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20%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점을요? 선공개. 예. 아, 선공개를 해놓고 경선을 그러면은 하겠다. 자, 128명 중에 25명이 하위 20%입니다라는 걸 공개하면 경선 들어갈 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름까지 공개한다는 아,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다 공개해버리면 그분들은 경선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찍어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겠죠.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황 대표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네. 기대치가 낮다는 거예요. 아, 기대치가 여기서 낮다는 거. 비참한 얘기네요. 기대치가 아니라 비참한 거네.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은 그렇죠. 몇 명만 상징적으로 날려도 아, 황교안 그렇게 안 봤는데 오 상남자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너는 바뀔 수가 50점 있을 50점 거예요. 맞으랬는데 55점 맞으면 너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럼 그거 가지고 그게 현실이 그렇다는 대학 갈수 거죠. 있어요? 어? 현실.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음 총선은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평가 투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한국당을 찍고 싶은 명분을 억지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조금만 속여줘. 일단 속일 준비가 너무나 다 돼 있어. 일단 라고 그렇지. 예, 있는데 예. 못 속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